한국사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한국사강사 원유철입니다. 2022년 6월 18일 시행 지방직 서울시 9급 한국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총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저번에 국가직 시험과 유사하게 한국사 시험이 대체로 좀 쉬워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그 9급 시험도 한능검으로 대체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갖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몇 문제를 빼놓고는 한능검 수준의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하고 난도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별로 보면은 고대사가 4문제 나왔습니다. 조선 5문제 나왔고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은 뭐 조금씩 늘어도 괜찮은데요. 6, 7문제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정치사로 분류를 했어요. 정치사는 16문제 나왔고 경제사회사가 되게 잘 안 나오죠. 사회사 문제 나왔고요. 문화사가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골고루 나왔다 보긴 힘들고요. 정치사 비중이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자면은 1번하고 18번하고 19번 정도가 상위권 학생들의 커트라인을 좀 결정짓는 문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들이 좀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은 수정방이 백제랑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백제 금강하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벌 금강을 말하죠. 신라군대 지원이 늦었다. 신라군대는 이때 음식 지원해주러 왔었거든요. 후방지원 음식 지원해주러 왔었는데 신라군대 군기를 잡겠다고 지원 약속이 늦었다고 장수를 베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김유신이 강대강으로 갔었어요.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너네랑 싸우겠다라는 강대강 방식으로 가갖고 소장방이 좀 꼬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일종의 길들이기였었어요. 똥공기 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휘권이 중국한테 있었기 때문에 똥공기 잡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사료는 그 김유신을 말합니다. 김유신이 소장방의 태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갔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지금 백제를 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살수에서 수혈군들을 물리쳤다. 수가 나오면은 당나라하고는 병립할 수가 없어요. 수나라 전투를 10년대 전투라고 합니다. 당나라와의 전투는 그게 40년대, 60년대, 70년대 전투가 있는데 40년대 전투는 당태중의 침입이고요. 60년대 전투는 나당연합군의 침입인데 그때는 당 고종 시기예요. 그리고 70년대 전투는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붙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멀다 이거는. 자, 김유신, 김춘추 신라 왕위성을 지원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손을 잡고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되고 김유신은 가야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별받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둘은 서로한테 필요했던 존재였었다. 김춘추는 진골 김씨가 불편했었어요. 김유신도 진골 김씨지만은 왕위 경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야 출신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았었단 말이에요. 3번 합시다. 청해진, 장보고 말하는 거죠. 신라 하대 때. 대가야, 가야가 남은 7세기하고는 절대 병립할 수가 없어요. 당나라, 수나라하고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가 나오면. 대가의 정부는 진흥왕 때입니다. 가야는 6세기 이전에 다 사라집니다. 6세기 때. 진흥왕 때 마지막 가야가 사라진 게 대가야입니다. 이번은 뭐 한능검에서 제일 자주 나왔었던 건데, 이게 공무시험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나왔던 게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부가 사자부영을 만들어갖고 굴복시킨 나라가 울릉도였었어요, 울릉도. 울릉도가 섬에 있어갖고 가기 힘든 곳이라는 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신라한테 이제 굴복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굴복시킬까 고민하다 했었던 게 사자를 풀어놓겠다라는 작전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사부는 지증왕 때부터 신라 북진 정책에 항상 선봉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흥왕 때까지 활동했었고요. 진흥왕 때 이사부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거칠부예요. 거칠부. 지증왕 때부터 진흥왕 때까지는 이사부가 선봉해 있었습니다. 그 대가야 정벌할 때도 이사부한테 명령했었거든. 실제 싸운 공을 만든 사람은 사담이라는 중학생 화랑이 만들었지만은 사령관은 이사부였었습니다. 자, 이사부 사자로 울릉도를 굴복시켰다. 지증왕 때입니다. 독수산품가는 신라대 원성왕이죠. 2번이 맞죠, 2번이. 3번에 관리전지급 노고 폐지했다라는 건 신문왕 때고요, 신문왕. 장문효, 발해, 무왕 때를 말하는 거죠. 3번에 보면은 이제 솔빈부의 말이 되게 자주 나왔었죠. 이제 빈출되는 건 아니었었지만은 발해 특사물을 상징하는 단어로 솔빈부의 말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일단 부라는 지역명을 쓰는 곳은 고구려하고 발해가 있었어요. 고구려하고 발해는 둘이 계승한 나라잖아요. 비슷했단 말이야, 지방제도가. 그리고 이걸 키워드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말이 특산물이다 그러면은 일단 만주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누가 있었죠? 부여, 발해 이런 나라가 말이 특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지역을 차지했던 애들은 북방민 중에 있었잖아요. 여진,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 말이 특산물이 있었어요. 그걸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말 특산물 그러면 아 만주 쪽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주 동쪽 이천이라는 것도 몇 번 기출이 됐었죠. 이 두 개가 기출이 됐었고 솔빈부의 말은 한능검에서도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문제를 혹시 풀어보셨다면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을 겁니다. 발해를 묻고 있습니다. 발해. 육자평원 백제죠. 구사당 10정은 통일신라. 오경 15, 60조. 발해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왜 있는 고구려 말하는 거죠?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농사직설이라고 너무 쉽게 제시를 해줘갖고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됐는데 농사직설이 없었다면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경험 많은 노농들의 이야기를 관찰사 말하는 거죠. 관찰사가 직접 들어올리게 합니다. 관찰사한테. 그리고 정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 세종 때 편찬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초가 세종 때만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주로 편찬물 작성했었던 게 세종 때입니다. 정초와 더불어 서거정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서거정은 나오면 그냥 성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초, 대부분 세종 때, 서거정, 성종, 성 비슷하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 조선후기 영주 때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영주군 하시면 됩니다. 신경준 뭐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키워드로 풀 수 있을 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 공법 지정했다. 세종 맞죠? 한양으로 도보 옮긴 사람은 태조하고 태종이 있었어요. 태종. 경국대전 완성했다. 성종이 있고요. 조광조 등용했다. 중종이죠. 중종. 답은 1번이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은 어수권의 패간잡기라는 글인데요. 16세기 서얼입니다. 어수권. 어패가 있다. 어수권 패간잡기. 서얼인데 서얼 옹호했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옹호해? 어패가 있네. 어수권의 패간잡기라는 글입니다. 16세기 서얼 출신의 어수권이 서얼을 변호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글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보면은 자주 보이는 사료일 겁니다. 경국대전 편찬한 뒤로부터 이들을 근거하였으니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죠. 서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려 초까지는 호족들의 반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태조 때는 이흔암과 환선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족들의 반란은 되게 흔한 일이다. 이흔암, 환선길, 흔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건 광종 때는 숙청하는 시기잖아요. 숙청할 때는 핑계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그래서 누군가 대들었다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핑계로 이제 사람들 막 죽이는 건데 그 숙청의 타이틀을 가지는 사람들이 건국자 아들 때란 말이에요. 신라는 신문왕 때, 고려는 광종 때, 태조 아들 광종 때, 조선은 이성계 아들 태종 때란 말이에요. 이때 숙청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왕들은 대부분 얼마만큼 잔인하냐면은 가족을 막론하고 죽여요. 가족을. 신문왕은 장인 죽였죠. 장인 죽이면서 이제 연료된 사람들 죽인 거 있었잖아요. 그 태종 이방원은 자기 처남들 죽이잖아요. 처남 4명이나. 어우,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죽였단 말이에요. 광종도 왕씨 죽여요. 왕씨. 같은 시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왕씨가 준동했다. 호족들이 준동했다 하시면 돼요. 준동했다. 자, 뭐 이거 아니어도 너무 쉬운 또 제시문을 줬잖아요. 이전에 공모 시험과 다르게 많이 숨겨놓고 네가 찾아봐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하게도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준다라는 게 지금 이제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시험의 특징이죠.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시험 대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문제에 너무 그렇게 무리의 예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좀 고민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종 때를 찾으라는 겁니다. 1번의 노비안검법 이게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전면 변형동함은 원종 때부터 우왕 때까지 치패를 거듭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전면 변형돔을 설치하고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공민왕 때 일이죠. 공민왕 때. 그때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원종 때부터 우왕 때까지 계속 치패가 있었어요. 전면 변형돔은 세워졌다 없어졌다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개경 환도 이후의 일이다. 고려 후기 때 일이다. 전시과 시행했다. 경종 때 일이죠. 경종. 광종화도 경종 때 그때 처음 만듭니다. 11목 설치한 것은 성종 때 일이고요. 답은 1번이죠. 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수단 425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산이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게 없었을 때는. 이 마산이라는 지역이 우리 현대사에 되게 공교로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화에 있어서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한대요. 4.19도, 이승만의 독재도,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도, 영구 집권 체제를 꿈꿨었던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박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이승만과 박정희를 무너뜨렸었던 지역, 시발점이 된 지역이 둘 다 마산이었었어요.
여기는 마산이 키워드입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4.19고요. 4.19.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뒤쪽에는 부마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 마산항쟁이라는 게. 마산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물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산 시위로 시작하죠. 마산 1차 시위, 2차 시위가 있었는데 2차 시위 때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떠오른 걸 보고 다시 촉발됐었던 2차 시위가 4.19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4.19 학생들의 그 데모 이후에 대학 교수까지 나서는데 대학 교수가 나서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건 형식적인 그 상황이고요.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갖고 대통령이 하야를 촉구할 때 이승만이 니네들이 원하는 거야? 그럼 알았어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형식적인 그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군대를 불렀었어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경찰이 총을 쐈다라는 건데 경찰이 경무대를 향하던 그 서울대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총을 쐈고 100여 명이 죽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출정식, 4.19 출정식을 하면서 경무대까지 향했었단 말이에요. 당시 서울대 이제 해화동에 있었으니까. 그때 발포해갖고 100여 명이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군대까지 불러드립니다. 근데 군대가 그 계엄 사령관이 고민을 했어요. 시위 편에 쓸지 대통령 편에 쓸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대통령의 연세가 86살이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나이도 그렇고요. 나이가 일단 제일 컸죠. 대통령의 권세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장담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군대가 중립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 남아있는데 탱크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고 이 군인과 그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장면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 4.19를 상징하는 그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중립을 지킨 게 이승만이 하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대학 교수까지 나서갖고 그만하세요. 그랬던 게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요 바로 다음날 이제 하야 선언을 하게 되죠. 4.19 혁명입니다. 예전에 순서도 잘 물어봤었죠. 4.19, 4.25, 4.26 하야 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잘 물어봤었죠. 그것도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1번입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사에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문화재 예술성 같은 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는 사람들이 뭐 문화재 예술성까지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야, 이거는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는 막 예술적으로 미칠 정도로 막 가슴을 뛰게 하잖아. 막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거는 예술사 하는 분들이 하고요. 미술사 전공하신 분들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시기를 파악하거나, 당시 정치 세력의 규모 같은 걸 판단하는데 그 자료, 진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고려초입니다. 고려초. 호족들의 규모나 존재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진료,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탑이나 불상 같은 거 만들 때 탑을 있잖아요. 제 키에. 제가, 하여튼 180 조금 안 됩니다. 제 키만한 크기,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그 탑을 만들 때, 이 탑을 만드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해요. 10개월 동안 인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연간 인력하면 다 합치면 되게 많겠죠. 인력을 동원하고 그 공사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휘력을 가진 사람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다닐 때 어디 들판에 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고 볼품없는.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불상이나 탑 하나가 걔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은 허허벌판이 돼 있지만은 그곳에는 예전에 언젠가는 이 탑을 만들 때까지 재력과 지휘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어떤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운집한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를 걔가 보여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려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고려초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초를 상징하는 대형 철불과 대형 석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대체로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라마을 고려초에는 지방에 거대한 세력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사창동 철조 석가래 자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광주 충국리 철불이에요. 경기도 광주가 지금 하남으로 바뀌었고 이제 하남 사창동 철불이라고 합니다. 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철산. 논산이라 봐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냥 집도나 슬픈 곳이잖아요. 우리 군대 갈 때나 가는 거, 그쵸? 근데 지금은 논산하면 군대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거기 가다가 봤는데 진짜 거대한 불상이 있다는 거죠. 6m가 넘는. 그 불상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논산이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거대한 세력가가 존재할 수 있었겠구나. 거대한 세력가가 있었겠구나.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철불과 석불이 유행했다. 그럼 이게 고려초란 뜻이고요.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당시에
호족 세력들의 존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게 고려초 문화재에 부여한, 한국 삭제들에 부여한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가 조선후기 때 가면은 여태까지 문화재는 가진 자들, 우리 뭐 속칭 요즘 말로 하면 유한계급 있잖아요. 유한계급. 한감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재력가들. 노력하지 않아도, 고구려 말로 하면 좌식계급. 힘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신분제 사회니까 높은 신분들 말하는 겁니다. 높은 신분들만이 이런 문화재를, 문화예술에다 투자하고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한감이 있어야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 언제부터? 조선후기 때. 조선후기 때 가면은 농업 생산이나 상공업 활동 같은 걸 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것을 신분층에 있는 상류층만 가지는 게 아니라요. 일반 서민들도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게 되면은 그 재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뭐를 할 수 있다?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서민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후기 때 가면은 일반 서민들이 지원한 사찰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뭐 예술적 가치, 막 가슴이 뛸 것 같아,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혹시 예술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문제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시대상이나 아니면 당시 시대상 중에 중요한 정치 세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정치의 변화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찾아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호족 세력의 존재를 보여준다? 서민들이 사찰 건립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분홍과 부상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지원했다면 고려 초 말하는 거고, 분홍과 부상들이 지원했다면 고려 조선 후기를 말한다는 것을 그 두 개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제법 나오는 거니까요. 자, 고려초 말합니다. 고려초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고려초를 상징하는 불상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철로 만든 거나 돌로 만든 거, 하나가 흙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관춘소라고 해요. 관춘소. 관촉사, 석조, 미륵도할 입상, 광주 춘곡리 철불, 지금은 하남 사창동 철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찬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조는 흙을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고려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상 세 개입니다. 자, 1번. 성골 출신은 신라 중고기 때만 존재했었던 겁니다.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이런 스님이 중고기라고 불렀던 시기 있잖아요. 여기는 불교식 왕명기라고도 하고, 이런 스님은 이 시기를 중고기라고 했습니다. 중고기. 요 때를 성골시기라고도 합니다. 성골시기. 예, 그때만 존재했습니다. 성골은. 성골 출신 국왕은. 지방세력 호족이 존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풍양 출시든 특정감 정권이 약한 건 19세기 세조정치기를 말하는 거고요. 조선 후기 세조정치기 때. 성내기 투철한 살림살이 전국을 주도했다. 16세기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처음 들어가 있죠. 삼국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저자가 유학자입니다. 삼국유사는 저자가 스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유교사관, 하나 불교사관이라고 하는데, 유학자가 취했었던 태도, 이걸 유교사관이라고 하는데, 유교사관은 신의사관을 배격합니다. 그 신의사관을 배격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처음 보여준 책이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사관을 배격하다 보니까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옛 역사, 가장 오래된 역사에 있었던 고조선과 사만을 배제했어요. 너무 뻥 얘기가 많아갖고. 아니 무슨 사람이 곰새끼랑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당군을 나왔다는데 웃기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식의 삼국사기에는 고조선과 사만이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처음 수록된 것은 우리나라 책으로는 삼국유사가 처음입니다. 자, 무신집권기 때 썼었던 책은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여줍니다. 무신식이니까. 고구려는 상무정시를 강조했던 나라에 있었잖아요. 문벌은 신라 개성의식, 무신은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썼었던 책, 동명왕평과 해동구승전은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여줍니다. 신문기사는 그쵸. 유연, 삼국유사, 연려실 기술, 이 두 가지가 기사 본말체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강목체인데, 뭐 이름에 써있는데, 강목체. 자, 유두공 발해공, 남북국 용어 사용되었다. 맞죠? 자,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죠. 답은 3번입니다. 책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쩔 거예요. 탕평책, 균형법, 청계천술. 이거 너무 친절하잖아요. 공무시험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후천개벽할 정도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좀 할 수 있어요.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그냥 갖다 주고 있어요. 탕평책, 균형법, 청계천술. 영조 때죠. 동국민원 배구가 영조 때입니다. 장영경은 정조고요. 나선영물은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효종이 효자죠. 그래서 아빠 복수한다고 북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청나라 요청으로 나서는 러시아죠. 러시아 정발에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 북벌한다고 키웠었던 군대를. 홍경나라는 19세기 순조 때 일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이죠. 그 뭐 힌트 드리자면 을자 뜨면 다 5년을 말합니다. 이 간지상. 러일진영은 1904년입니다. 시기는 연도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카테고리나 어떤 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하나의 덩어리 개념을 자꾸 이렇게 창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순서 잡는 게 되게 편합니다.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다 연도를 잡고 가시면은 조금만 섞어놔도 되게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이렇게 텀을 자꾸 잡는 것들을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 덩어리를 만드는 것. 근현대에서 푸는 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894년부터 10년까지를 시기를 구분하자면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갑오개혁 시기, 동학과 갑오개혁 시기, 아간파천으로 갑오개혁이 끝나는 거죠. 그 아간파천기 1년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권력이 바뀌는 형세가 나타나고 권력이 바뀌면서 왕이 주도하는 시기로 간 게 이제 대한제국을 황제국가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대한제국은 97년부터 10년까지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은 사실상 러일진영 전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러일진영으로 광무개혁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 아간파천으로 중단됐던 것처럼. 그리고 이 두 개혁의 성격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내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다. 여기는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인데 한 방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6년에 걸쳐 갖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4개의 조약을 얘들이 강제로 체결하게 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그거는. 자, 독립문에 건립되었다. 여기에 갑오개혁 추진했었던 세력들이 정부에서 빠져갖고 제야 세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력들이. 제야 세력으로 가게 되면서 최초의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그걸 독립협회라고 해요. 독립협회가 추진했었던 첫 번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독립문이거든요. 독립문. 96년에 시작해갖고 97년에 완공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갖고 97년에 완공이 된 겁니다. 통감부 설치는 요 시기 때, 대한제국 멸망기 때 있었던 겁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1906년에 있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7년에 정매칠주약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망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본에 의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그 밑반 작업들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 식민지를 경영할 때 이거 국가가 경영을 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 강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앞면에 전면에 회사를 내세웁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내세웠다면은 그걸 본따 만든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요거를 1907년 정매칠주약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1908년에 만듭니다. 정매칠주약 이외. 이른바 병합 직전에 만들어요. 병합 직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고 이제 병합을 시킨다라는 거죠. 1908년. 경복궁 중원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입니다. 흥선대원군.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독립문 건립이 맞죠. 아간파천기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있었던 거니까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노. 신들은 요즘 반야의 수성이었었다. 국민왕이 신돈과 친하게 지내면서 신돈의 그 사가를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 개인 집을. 사가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여종하고 썸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국민왕이 와이프,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뒤에는 여색을 좀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멀리 했었는데, 그 신돈의 집에 있었던 그 노비, 반야는 노국대장 공주랑 정말 똑같이 생겼답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신돈이었었나? 노국대장 공주하고 반야하고를 1인이 2역을 했었어요. 닮았다는 그 사료의 기사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사람으로 했었단 말이지. 그래갖고 요 사람한테는 마음을 줬었답니다. 이제 그래갖고 얻은 아들이 그 모니노, 옛날에 이름은 모니노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우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왕입니다. 우왕. 국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국민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후계 구도가 발생했을 때 이이님이 잽싸게 이제 왕으로 올리면서 이이님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우왕을 말합니다. 우왕. 자,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을 했었던 것은 세종 때고요. 차라리 박위가 대마도 정벌을 했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박위는 창왕 때죠. 이종무는 이시잖아요. 이시 조선 때 있었던 겁니다. 세종 때입니다. 삼별조 반란은 개경환도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개경환도 직후에 원종 때 이르고요. 원종 때. 원관석기 이전입니다. 예까지 진압하고 이제 원관석기 본격적으로 왔던 거고요. 쌍성청마 공격했고 천령인북지를 수복했다. 국민왕이죠. 요동정벌 위에 출병했다. 이성계 이화도 회군했다. 이게 우왕 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선물산을 먹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물산장려운동.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했었던 거죠.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그 회사령 철폐하고 관세 철폐로 인해갖고 일본의 자본들이 1차 대전 이후에 팽창됐었던 일본의 자본이 일본 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는 얘들의 자본의 출처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나가기 좋은 출처가 식민지잖아요. 그래갖고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즈음이었었단 말이야.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졌던 게 회사령, 허가제를 없앴던 거고요. 또 하나 관세를 철폐했던 겁니다. 국가 내 관세를. 그래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야, 이 관세까지 없애면 우리 조선에 있는 기업들은 다 죽는다. 총독한테 막 빌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일본 내에서는 정해진 일이라. 그래서 관세를 딱 10년만 유예시킨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른바 병합조약 때 미국하고 영국 상인들이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10년을 유예시킨 거지 지속될 수 있는 건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 10년이 됐기 때문에 사라질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부탁했었지만은 안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모인 뒤에 뭐 하겠어요. 기왕 모인 김에 우리 운동이나 하나 합시다 해갖고 했던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이때 내세웠었던 캐치프라이즈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먹고 입고 쓰자라는 거였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이었습니다. 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말해요. 1923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국에서 모금을 했었는데요. 1천만 원 모금하는 게 이제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홍수로 인해 갖고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형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모금이 잘 안 됐었습니다. 모금이 잘 안 돼갖고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일본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말하고요. 이번은 회사령을 이제 제정한 게 아니라 회사령을 폐지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회사령을 폐지한 게, 허가제를 폐지한 게, 일본 자본이 10배 들어오게 만든 게, 또 하나가 이제 관세 철폐한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이건 자본가들이, 그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논지가 그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소주나 막걸리 먹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싼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너네들이 꼬냑 마시고 정종 마시고 위스키 마시고 하지 않았냐. 너네들이 비싼 일본산 양복 입고 하지 않았었냐. 왜 뜬금없이 지금 와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얘기하느냐. 안 맞는다. 우리 노동자들은 원래부터 애국자다. 국산품 입고 있었다. 이거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자들은 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했었다. 맞죠? 3.15운동 이후부터는 사회주의가 국내에 들어와갖고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운동이 대립을 했었어요. 그 대립을 하는데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가 전개한 운동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자, 일부 사회주의자는 거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맹을 깨쳐야 된다. 차라리 초등학교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은 보통학교나 소학교 같은 걸 더 늘리자라는 입장이었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둘 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사회주의자 중에 홍명희 같은 사람이 이제 참여하기도 했었어갖고, 모든 사회주의자가 비판했다는 이제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민족주의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맞고, 다음은 3번이고요. 말이 안 되죠? 한국인들에 의한 운동입니다.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 국산품 쓰자라는 운동이었었어요. 다음은 3번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전개한 운동입니다. 1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내의 긴급조치. 그래,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에요. 뭐다? 긴통입니다, 긴통. 그리고 유신헌법은 영구집권체를 만든 거잖아요. 길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긴통입니다, 긴통. 자, 국회 예산을 규정했었던 것은 3차 기원 있잖아요, 3차 기원. 이공화국 헌법. 3차 기원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 예산과 국회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의원 내각제 헌법 외에 국회 예산을 규정했었던 게 누구였었냐면은 군인들 두 분만 있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때, 즉 7차 기원과 그리고 전두환 때 8차 기원. 그러니까 대통령제법에는 원칙 맞지 않는 건데 이게 이상한 군인들에 의한 굉장히 큰 권위주의 정권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중임할 수 없다는 언제만 있죠? 전두환 이후만 있습니다. 전두환 때하고 우리 지금 현행헌법에만 있어요.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7단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8차 기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을 9차 기원이라고 하는데 9차 기원은 5단이라고 하죠. 7단 5단. 7년 단임, 5년 단임. 중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단임제다 그러면은 전두환 때하고 지금 헌법만 가능한 말입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이거랑 관련 없는 거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삼권 분립이 무너졌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신헌법은. 4번의 긴급조치권.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15번도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죠. 5세기 때 있었던, 5세기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죠. 그 고구려에 의한 그 삼국의 변화를 보자면은 이걸 뭐 크게 얘기할 때는 평나개한 일이라고 합니다.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개한 사건이라고 해요. 평양천도가 나제동맹을 불러왔고요. 삼국 간의 정세가 크게 바뀐 겁니다.
자, 그때 그 고구려의 사실상 주적은 백제였었거든요. 백제는 신라를 친구로 만드는 걸로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북위까지 친구로 만들려고 계로왕이 북에다 국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이걸 장수왕이 알아먹고 한성을 침략하게 되잖아요. 한성 침략하고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불과 3년 뒤에 이게 472년, 475년이죠. 이게 433년이고요. 이건 장수왕 비교적 전반부, 이건 후반부 일입니다. 결국 계로왕이 죽고 장수왕 때문에 계로왕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고 아들 문주왕을 그 아들 혹은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웅진으로 내려보내서 웅진백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한성백제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이거를 평나게 한 웅진이라고 하죠. 6세기 때는 이제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갖고 낮의 동맹이 이때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이때 끝나는 겁니다. 고구려를 역으로 쳤었던 시기였었어요. 이때 백제는 재전성기라고 하고요. 신라는 첫 전성기라고 하는데 이때 고구려는 귀족 연립 정권 시기라 내부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었고요. 백제 신라가 다시 잘 나가는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이 잘 나가던 것을 그치지 않고 쭉쭉쭉 잘 나갔고 최대 전성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 굳이 두 번째 따면은 사부 상하류 독점했다라고 하는데요. 사부는 이제 사비천도하고 남부역 국호를 쳤다라는 겁니다. 성왕이 사비천도하고. 그리고 상하류를 먹을 때까지는 신라하고 백제가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라한테는 항상 상류를 먹어라, 백제는 하류를 먹을게 하면서 나눠 먹었던 거였었는데 요거를 진흥왕이 배신해갖고 요것까지 같이 먹었던 겁니다. 독점하자 열받았고 성왕이 직접 군사를 보내갖고 관산성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던 거죠. 이게 6세기 때이다. 사부 한강 독점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순서대로 낸 겁니다. 다음은 4번이죠. 평나게 한 웅진, 사부 한강 갔나? 한강 관광, 사부 한강 관광, 요거 자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고려 시대는 외침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굵직굵직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간단히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0세기, 11세기까지는 거란과의 전쟁이었었고 거란하고 고려, 송나라 누구도 이기지 못해서 잠시 동안 평화관계가 강직인 평화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관계 하에 세나가 다 보수적으로 바뀌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진부족이 성장하게 돼요. 여진부족이 성장하다가 12세기 때는 여진도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진하고는 큰 충돌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4대 관계를 수용을 했거든요. 이자겸이 4대 관계 수용하면서 인종 때 4대 관계 수용하면서 여기는 큰 마찰이 없습니다. 자, 그랬다 뜻밖의 만주 바깥에, 만주에는 거란 여진 두 나라가 있었고 만주 바깥에 몽골까지 쳐들어오는데 얘가 또 세계 대제국이야. 얘들한테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요건 13세기 때 일입니다. 요거는 저기 기억하시면 되죠. 최시기 때라는 거. 최시기도 최충원 때 아닙니다. 누구 때? 최우 이후 때라는 거. 그쵸? 최우 때부터 최의 때까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최씨가 죽으면서 뭐로? 강화기로 갔다라는 거. 그냥 10년 정도의 몽골과의 강화 협상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끝나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왔다. 육지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간석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세기 가면 이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제 주가 되게 돼요. 왜구 침입은 13세기 고종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충정왕 때부터 우왕 때까지가 줍니다. 그것도 주는 공민왕 때부터 우왕 때까지예요. 그 흔히 14세기라고 합니다. 홍건종은 공민왕 때만 있었고요. 원명 교체기 때 그 밀란 세력이니까 요걸 먼저 전제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왔대. 뭔 힌트를 좀 잡을 수 있겠죠. 10세기, 11세기 때 일이겠구나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거란 임금이 직접 쳐들어왔던 걸 거란 2차 침입이라고 해요. 거란 2차 침입의 배경이 강주의 정변 때문이었었어요. 강주가 정변을 일으킨 것을 이제 핑계가 없었거든. 거란 1차 침입 때 강동육주를 우리한테 주고 왔는데 이거 봐, 이거 잘못 줬네. 그걸 달라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걔들한테 사대하겠다는 말로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말로는. 그리고 입조하겠다. 너희 주정에 들어가갖고 인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주긴 줬는데 이제 그 잘못한 것 같다라는 거지.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명분이 안 주잖아요. 자기를 상국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랫나라한테 야 그거 돌려줘. 미안해. 내 생각 잘못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가 신하가 왕을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잘 걸렸다. 내가 혼내주겠노라 하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거란 왕이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현종이 즉위하자마자였었는데 현종이 즉위하자마자였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현종이 나주로까지 피난 갔었던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현종도 준비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차 침입 쳐들어왔을 때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얘들을 이제 거의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때는 강조입니다. 강조가 정변 일으켜갖고 왕을 교체한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지만은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또 선봉에서 갖고 싸웁니다. 그리고 되게 멋진 말 남겨요. 잡혔는데
잘 싸우다가 각각 방심이 갖고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이제 거란의 왕이 회유를 하는데요.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려 무신들은 무신들의 그 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건한 기계 같은 게.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강주. 강주도 되게 잘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뭐 거란이라는 게 키워드, 거란 임금이 왔다는 게 제일 큰 키워드고요. 그거 안 잡힐 때는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쳤다. 그러니까 물을 사이에,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에서 나와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강주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말, 고려 무사들의 기계를 잘 보여줬던 말이다.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강주와 더불어 강주의 이제 제 측근 부하도 같이 잡혔는데요. 거란 왕이 내 신하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강주는 차라리 죽여 엄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살을 이렇게 발라냈대. 겁준다고. 발라냈는데도 그냥 죽여 빨리 그냥 그러고 말았답니다. 내가 어찌 네 신하가 되겠냐. 죽여 임마 하면서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굽히지도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옆에 있었던 신하가 좀 웃겼었어요. 이제는 저한테는 새 해가 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새 해가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해가 나한테 떴으면은 그 해를 열심히 모셔야지 하면서 그냥 바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거란 임금의 신하로 이제 들어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두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준 사례였었습니다.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 때 일입니다. 현종 때. 묘청해난과 변범 편성은 12세기 때 일이죠. 요거는 인종 때, 요거는 숙종 때입니다. 자,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독립했다. 이게 강주에 관한 얘기죠. 강주의 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강동육주를 얻었다. 협상이었고, 이건 성종 때, 10세기 성종 때 서희를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악지묘. 너무 굉장히 명확한 저기를 제시해줬죠. 성악지묘. 2입니다, 2. 예안향약은 이황입니다. 향약은 이이도 만들고 이황도 만드는데, 이이가 만든 향약은 여러 군데서 만들어요. 충청도 청주, 서원향약, 그리고 경기도 파주 향약, 그리고 황해도 해주 향약, 여러 군데에서 그때 만든 향약을 만들고요. 이황은 고향이 예안입니다. 경상북도 예안. 그래서 예안 향약을 만들었고, 예안에 지방관들이 있었어요. 그 지방관들이 있으면서 그때 만들었었던 겁니다. 이황입니다. 이황은 예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예를 강조하니까 예안 향약이죠. 예안 향약, 이황입니다. 동어분답. 이의 대표적인 책 5가지를 동식이 집결이라고 하는데요. 동어분답, 시무육족의, 기자실의, 성악지묘, 그리고 격몽요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식이 집결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의 책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은 주세붕의 권위를 했던 거죠. 주세붕. 이황이 소수성원으로 이제 사백성원으로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왕자인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정두전 말하는 거죠. 조선초 태조 때.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중근 의사의 글인데요. 사형 언도 받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 언도 받은 게 이때가 1909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병합 직전이기 때문에 일본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데 얘들이 무리하게 일본법으로 처단을 한 거예요. 일본법으로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 일본법에 의해서 어거지로 재판이 이루어질 걸 알고 안중근 의사가 이제 많이 체념하고 재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부호였었던 최재형이 러시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지만은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 놈들이 재판부에 이렇게 몰아놓고 있죠. 일본법으로 재판하면서 안중근의 말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을 이른바 병합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언론으로 홍보하고 있었거든, 세계 언론에. 거기 안중근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왜 벌인 거야?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을 원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의 말이 바깥으로 새나가면서 철저히 봉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이랄 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불리하고 자기 할 말도 못하고, 그것도 이게 허용되지 않는 건데 일본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되게 억울한 상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월 14일에 이제 2월 14일 전에 있었던 마지막 최후 진술입니다. 2월 14일에 결국 사형 판결을 합니다. 사형 판결을 하는데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께서도 이제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라고 해갖고 항소하지 않고, 되게 무리한 재판이고 강제적인 재판이죠. 일본의 힘에 의한 강제적 재판이지만은 그냥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돌아가십니다.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사람들이 되게 선망하고 되게 좋아하고 하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되게 강건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었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데 군인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포로의 예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언급하는데 빈말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의병 활동할 때 있잖아요. 일본 군대를 잡았었는데 이 포로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잡았던 군대를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했었던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포로에 대해서 하는 예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 실천했었던 일이고요. 그 얘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최후 진술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않았고요. 일본이 아니라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만주입니다. 만주. 요동반도의 여순 감옥. 중국 발음으로 하면 리순 감옥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중국 땅이니까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남북 합작으로 안중근 유해 찾기 운동을 벌였었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워낙 넓은 데였었기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이놈들이 그 사형을 처하고 나서 있잖아요. 유해를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재판소 근처에다 그냥 유기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뭔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안 좋았었고 그래서 더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게 더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그랬었고요.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안 좋았었고 뭐 북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었고 그래갖고 더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지역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 후손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좀 못했다라는 그 좀 상황이 지금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분이 아니에요. 한일협정 소속으로 싸웠던 분들은 양봉이라고도 하죠. 양봉, 이봉창, 윤봉길, 이윤이라고도 하고요. 이윤. 동양평화론을 집필합니다. 안중근이 그 서거하고 난 뒤에 100주년 됐었을 때 동양평화론에 대한 안중근 사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불이 좀 지펴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구적인 이유 같은 걸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한중일이 그 유럽의 EU처럼, 유럽연합처럼 한중일이 연합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거였었습니다. 서양 세력에 대항해서. 그래서 진짜 유럽 애들이 만들었었던 EU라는 체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같은 화폐를 사용하자, 같은 경제 권역을 만들자, 되게 비슷한 구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이 EU 구상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서 우리 한중일이 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사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갖고 100주년 때 잠시 이 논의가 되게 이슈화되고 좀 부활했었는데 지속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동양평화론이 서문 부분 정도에서 얘기가 그치고요. 이 글이 완성될 때까지만 이 사형을 좀 밀어달라, 좀 유보시켜달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선고 난 뒤에 한 달여 뒤에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지 못해요. 집필 중에 돌아가십니다. 이 글이라도 있었다면 안중근의 사상이 우리한테 남았을 건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동양평화론 어떻게 한중일의 협력체를 이제 모색을 하셨는가 그걸 조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 글들에서 이제 모아서 사상을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 같은 것들이 잘 계승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자, 연해에서 의병 활동했었습니다. 의병 활동에서 일본 군대를 풀어주기도 했었고요. 군대 대 군대 싸움이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답은 4번이죠. 디귿하고 리을이죠. 자, 이제 1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주 유명한 법이죠. 반민법이라고 하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게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법 중에 하나예요. 3번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 3번째쯤으로 만들어진 정부 수립 후에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반민법이에요. 48년 9월에 만들어집니다.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었죠. 요즘 되게 자주 나왔었던 문제죠. 재원국회에서 했었던 일, 초대국회 말하는 거죠. 재원국회가 했었던 일 이 4가지를 반귀농이라고 하는데 나 친일파인데 이제 귀농할게. 나 뭐 정치하는 이제 귀농할게. 조용히 살게. 반귀농 간선이라는 건데요. 반민법, 귀속재산 처리법, 농지개혁법, 그리고 국회 간선제로 대통령 뽑았다는 거. 이 4가지가 초대국회가 했었던 겁니다.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자주 나왔죠. 최근에. 잘 기억해두세요. 반귀농 간선, 반귀농 하시면 됩니다. 농지개혁법은 그 다음에 지정돼요. 1949년에. 1946년 10월에 칠원칙이 만들어지고요. 46년 12월에 남수동 과도입법위원회 만들어집니다. 남수동 과도입법위원회에서 만들려 했었던 법 2가지도 뭐였었냐면은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이고요. 또 하나가 토지개혁에 관한 법이었었어요. 근데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이제 친일파들이 많았었거든요. 과도입법위원회도 한민당 결의 친일파들이 그 사람들의 파업 내지는 태업으로 진행이 잘 안 됐던 것이고요.
토지개혁법은 결국 안 만들어져요. 그 한민당 계열의 반대로 인해 갖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친일파 처단의 법이 지금 반민법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못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농지개법이라고 만듭니다. 이때도 질질 끌린단 말이야. 그때도 질질 끌렸고요. 친일파들의 돈 문제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걸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49년이고요. 실제 실시된 거는 50년에 실시돼요. 50년 3월에. 그리고 6월에 전쟁 터져갖고 이제 제대로 진행도 안 됐었단 말이야. 그때는. 자,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죠.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경찰 간부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노덕술 있잖아요. 이 노덕술을 체포하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명령해요. 그래서 한국경찰에 의해서 입법부 소속이었었던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49년에. 결국은 이걸로 친일파 청사는 좌절되게 됩니다.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잠깐 나오는데 이공화국은 잘 아시겠지만 1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너무 짧았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군인정부 시기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군인정부 시기 때는 친일파라는 얘기 자체를 못했었어요. 말하면 빨갱이로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언급조차 못했고 그러고 나서 문민정부를 표방했었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다시 친일청산 논의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형식적인 친일청산, 즉 외형적인 친일청산에 그쳤다면요.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다시 친일파는 누구냐, 친일파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대한 정의 같은 걸 내리는 작업, 실질적인 친일청산을 다시 한번 살짝 논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죠.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데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반발에 처해갖고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야당이었었던 당은 단 한 명도 찬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정의 세우는 것이든 친일파 청산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로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2번이.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의열단을 위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하죠. 가의 부탁을 받고, 의열단의 부탁을 받고, 누가? 신채호가 쓴 겁니다, 신채호가. 조선 의용대를 결성했다. 의열단 개통이 한 거 맞죠? 국혼을 강조한 것은 박혼식이라고 하죠. 박혼식. 박은식이 그랬던 거고요. 신흥무관학교 세운 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의열단을 만들어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3.1운동 이후에 군단을 조직하고요. 군단. 뭐 서로군용사 같은 군단을 조직하고 북로군용사나 그리고 그 일부가 의열단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의 초기 멤버의 반수 이상이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었어요. 이 학교는 10년대 학교잖아요. 신흥강습소가 11년에 있었고 이게 12년에 신흥학교로 바뀌었는데 12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학교입니다. 20년이 이제 없어지거든. 10년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평사 만든 사람은 진주의 백정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고요. 조선 건국동맹을 주축한 사람은 여운형이고요. 식민사학의 정책 성론을 반박한 사람은 그 백남은입니다. 백남은. 사회경제사학자. 사월에 맞죠. 황포군관학교에 훈련받았다. 의열단 26년에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신청받습니다. 이걸 독사실론이라고 하죠.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었던 1608년에 이게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의 시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추 역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빠르게 전개를 했는데요. 문제 풀 때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게 좀 수월할 겁니다. 이 키워드랑 연결되는 그 전제, 그 결과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그만 카테고리 개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익히신다면은. 그래서 낮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들을, 핵심적인 단어들, 키워드들을 앞에 단어와 뒷 단어 연결해갖고 하나의 카테고리화 시키는 작업들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연표 정리라고도 해요. 연표 안에 딱을 담아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시각 안에 키워드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잘 해주시면은 한국사는 공부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쓰는데 약간 좀 시간이 들고 그때 힘들 수 있을지언정 요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은 한국사는 공부하는데 애를 많이 먹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점수 올려놓으면은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 될 거예요. 이게 이미지화 시키면은 이게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머릿속에 이게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한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작업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오셔갖고 질문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사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에 오셔갖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거기서
원유처를 치시면은 제가 만든 오픈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공무원 한능검 한국사 질문 받아요 라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제가 요즘은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질문하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셔갖고 많이 질문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